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제주포럼 청년사무국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박동찬 이주인권 활동가이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K-Diaspora Mnemonic, Searching Ultimate Measures Through It, A Riots for Coexistenc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1. For English, select channel 2.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Bakdong Chan. Everyone, please welcome the moderator.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션 좌장을 맡은 청년사무국 지평선팀의 멤버이자 제주동포 이주민 관련 운동을 해온 박동찬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992년 올해로부터 꼭 30년 전에 발생한 LA 폭동에 대해서 얼마 정도 알고 계십니까? 오랜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LA 폭동에 대해서 보였던 무관심만큼이나 그 피해 당사자인 재미 한인이라든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제외동포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수가 무려 750만 명에 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 개념과 역사에 주목하면서 디아스포라의 시선으로 LA 폭동을 새롭게 좀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정말 똘레랑스의 한국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존과 상생의 그런 고민도 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대담에 참여해 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바로 옆에 앉으신 분은요, 칼럼니스트이자 포토 저널리스트인 강영원 기자님이십니다. 네. 우리 강영원 기자님은 우수 저널리즘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을 무려 2번이나 수상하신 베테랑 기자십니다. 또 특별히 오늘 논의의 실마리가 되는 LA 폭동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사진을 찍으시고 또 취재하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시기도 합니다. 네, 다음 옆자리에 앉으신 분은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시면서 한국이민학회 회장으로 계시는 윤인진 교수님입니다. 윤 교수님은 오랫동안 국제이주, 또 이민정책, 또 재외한인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제에 관심 갖고 연구를 해오신 만큼 오늘의 논의를 보다 풍성하게 또 전문적으로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분 바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디아스포라 필름의 전우석 감독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재미 한인 당사자인 우리 전우석 감독님은요, 쿠바 한인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헤로니모를 제작 감독하셨습니다. 올해는 또 5명의 재미 한인 당사자들의 어떠한 정치권 도전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인 초선이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인 만큼 전우석 감독님 본인을 비롯한 이 또래들이 성장기에 겪는 어떠한 정체성의 혼란이라든가 또 방황, 변화의 경험들을 생생히 증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최상구 사무국장이 되십니다. 네. 2011년 지구촌 동포연대 킨에서의 자원활동을 시작으로 현재는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매년 사할린 동포들에게 달력을 보내고 일본 우토로 마을 살리기 운동 등 정말 재외동포 현장의 문제와 애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패널에 대해서 소개를 마쳤고요. 정말 어렵게 모신 분들입니다. 각 분야를 대표하시기도 하고요. 또 각 세대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20대로부터 시작해서 30대, 40대, 50대 두루 자리하고 계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20대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가지 의제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좀 사전에 양해를 구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션의 주제를 LA 폭동이라고 명명하긴 했지만 사실 미국 한인 사회에서도 좋고 미국 사회에서도 좋고 이게 과연 폭동인가 아니면 민중 봉기인가 라이어트인가 어프라이징인가 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대중 콘텐츠를 통해서 폭동이라는 이름이 약간 대중화됐기 때문에 저희 세션에서도 잠정적으로 그 이름을 폭동으로 가져가겠다는 점을 미리 양해 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의제는요. LA 폭동의 전말 취재 현장을 보다라는 주제로 강용원 기자님께 이야기를 좀 정해 듣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시 그 LA 폭동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셨던 만큼 사건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적임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LA 폭동은 사실 뭐 단순히 폭동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그 굉장히 장기간의 어떠한 사회 문제들, 사회 모순들이 집적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LA 폭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폭동의 도화선으로 1년 전에 발생한 두순자 사건을 좀 많이 꼽는 편이잖아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시 미국 사회는 어떤 상황, 어떤 분위기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한인들이 미국 이주는 1903년부터 했지만 1992년도 와서 이 가장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조차도 우리 한인들이 나름대로 이민 1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 장벽은 그 미국 풍습이나 매너리즘 그런 또 언어 그런 거에 익숙하지 못해서 본인들이 이 운영하는 가게에 오는 손님들하고 또 친숙하지 못한 물론 그 중에는 지역 주민하고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계신 상점 주인들도 있었지만 서로 문화적으로 소통을 못하고 또 불충분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주류 언론에서 저도 물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라는 미국에서 미시시피 강 서쪽으로 가장 큰 뉴스페이퍼에서 제가 기자로 일할 때 한국말을 하는 기자가 저희 편집 직원 1,100명 중에서 저 혼자였습니다. 그만큼 한인 이민 사회를 주류 언론에서 제대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두순자 여사 사건이 났을 때도 그 사건 나기 1년 전 동안 한인 상점들이 여러 강도를 당하면서 10여 명 정도의 한인들이 총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인들이 강도로 죽은 사건은 언론에 그렇게 많이 보도 안 됐지만 그 손님하고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또 사고적으로 총기가 발사돼서 죽은 라타샤 할린스 그 소녀 사건은 언론에서 아주 자주 다뤘습니다. 또 매번 선거 공판 재판 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헤드라인은 오렌지 주스 한 병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그런 선동적인 역할을 주류 언론에서 했다고들 다들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LA 폭동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경찰들의 그 한인 밀집 지역을 포기한 그런 전략적인 실패 그런 거에다가 주류 사회에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이익을 반영을 못하면서 활동하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 그런 것들이 다 LA 폭동의 원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LA 폭동을 얘기함에 있어서 좀 느끼는 아이러니함 같은 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사회의 그러한 집적된 흑백 갈등으로 촉발된 사건인데 정작 피해의 절대 다수는 이제 재미한인 사회가 짊어졌다는 거죠. 혹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에 대한 기자님의 판단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미국 사회에서는 아시다시피 60년대부터 그 본격적인 흑인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에 와서조차 흑인들의 인권이 그렇게 특히 사회적인 소시오 이코노믹 클래스가 이 사회에서
그 신분 상승을 많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민층 위주로 흑인 밀집 지역들이 있었고 65년도에 있었던 LA Watts Riot 그 폭동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불탄 상점들이 아직까지도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인들은 들어가서 우범 지역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요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또 이민 역사에서 이 주류 언론에 그 비춰지는 소수민족의 모습들은 뭐라 그럴까요? 항상 불충분했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이 메인스트림에 저같이 일하던 언론인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사회의 경찰이라든가 공권력은 어떻게 보면 이 폭동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대신해서 한인 청년들이 뭐 자경단을 조직한다든지 자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기자님이 그 퓰리처상을 수상하신 작품 중에도 또 이제 한인 자경단 청년들이 총을 들고 있는 그 사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폭동 이후에 한인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좀 기억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예, 그 경찰이 없는 상황에서 한인들은 어쩔 수 없이 총기를 직접 가지고 가게를 나와서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재산을 보호했는데 이것은 이 미국 역사에서 다른 아시안들, 일본계들은 2차 대전 때 수용소로 다 끌려갔고 또 그 1860년대에 그 가장 많이 왔던 청나라 화교들은 그 본국에서 가족을 못 데리고 100년 동안 못 데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핍박받는데 우리는 그 핍박받았을 때 굴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자경단을 모집해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게를 직접 보호한 그런 우리의 동양인의 이미지를 바꾸는 역할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해냈습니다. 이게 지금 스크린으로 보여지고 있는 사진이 그 당시 현장에서 기자님께서 직접 찍으신 사진들인데 혹시 대표적인 사진 추가로 몇 장 이제 돌려가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은 한인 마켓에서 이 다가오는 폭도들을 지켜보면서 지게차 뒤에서 숨어서 총기 가지고 가게를 지켰고 다행히 그래서 그 슈퍼마켓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예, 바로 이 한인타운에 그 불이 났어도 며칠 동안 진압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출동하는 소방관들한테 발포를 하는 바람에 소방관들이 무서워서 화재 진압을 못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한인타운의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히스패닉이었습니다. 라틴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텔레비전에서 이제 방송하는 그 생방송으로 이 폭동을 방송하니까 경찰이 안 보이니까 저렇게 와서 물건들을 많이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폭동 끝나고 나서 연행된 대부분의 서스펙트 범인들은 히스패닉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경단에 소속되어 있던 그 젊은 청년들이 출동하다가 총기 사고로 이렇게 한 청년이 이재성 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계기로 경찰들이 한인타운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들이 다시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물론 무장 해제, 한인 청년들의 무장 해제를 하고 이재성 군의 장례를 거치면서 이 인종 간의 화합을 그때 가지고 왔습니다. 돌아가신 이재성 군은 3대 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슬픔을 느꼈고, 이 소년은 아버지 가게에서 있다가 강도한테 총을 맞은 소년입니다. 이 한인들이 이 젊은 청년들이 폭동 때 총기 부상을 받고 아메리칸 드림을 더 이상 갖지 않고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아까 소녀 사진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제가 또 어제 기자님과 잠깐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 나누면서 그게 원래 가족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그 네네. 주유소가 폭동 때 탔는데 네. 보험급 받은 거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서
그 비즈니스를 포기하고 그 상처로 마음의 상처로 아버지가 병들어서 돌아가시고 집안이 파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떠한 법적인 보장이라든지 이게 많이 진행이 안 됐나 보죠. 예, 나름대로 이제 이민 사회가 그 정착이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그 주류 사회의 수준만큼의 여러 가지 규모나 방식이나 생활 방식들이 정착이 덜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럴 때는 지금은 이제 많이 제도화 돼가지고 메인스트림 기준으로 보험이 됐던 이제 그 가게 운영 방식이 됐던 또 문화 장벽을 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재산적인 피해도 있지만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아주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흘렀다지만 아직까지 뭔가 미완의 문제로, 미해결된 문제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도 LA 폭동 때 탄 건물들, 아직도 안 지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또 대부분의 그 이민 1세대들이 그 리커 스토어라고 주류 판매 편의점을 샀을 때는 권리금 같은 걸 많이 놓고 샀는데 그 권리금의 가치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에 있었는데 그 라이센스를 제도적으로 정치인들이 재허락을 안 해주는 바람에 권리금을 잊어버려서 또 못 짓고 그런 아주 운이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께서 또 이제 현장의 사진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니까 더 생생하게 그 현장이 복귀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제 대담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강영훈 기자님께서 LA 폭동의 역사 현장을 생생하게 복귀해 주셨다면 이어지는 시간은 한인사회,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윤인진 교수님과 재미 한인사회 이주사 K 디아스포라가 출연하다라는 주제로 동포들이 어쩌다가 해외로 나가게 됐는지, 어쩌다가 해외에 정착했는지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LA 폭동은 아까도 여러 번 누누이 얘기가 나왔지만 단순히 이제 그 미국 사회의 구조적 어떠한 인종 갈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 이주라든가 사회적 약자 또 나아가서는 정체성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좀 뒤얽힌 그러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사회학자로서 혹시 이 LA 폭동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고 또 바라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LA 폭동 자체는 그 흑인을 차별하는 백인 지배적인 그 사법 체계에 대해서 그 흑인들이 느끼는 그런 분노가 표출될 때 이게 백인에게 이게 향해야 되는데 그 애꿎은 우리 한인에게 전가된 하나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결국은 그 사건의 계기는 그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 운전자가 과속 운전을 하고 그것을 백인 경찰이 검거하고서 아주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그런데 그러한 그 경찰들이 백인 그러한 그 그 사법 제도에서 무죄로 판결이 되게 되면서 그 흑인들이 느꼈던 분노가 표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흑인들이 밀집했던 지역이 LA의 사우스 센트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로 우회에 우리 그 한인 코리아타운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코리아타운을 지나가면 이제 비버리 힐스라고 하는 백인의 상류층 지역이 있죠. 그때 백인 경찰들이 이 비버리 힐스로 가는 길목은 차단을 하고 흑인들의 분노가 이 코리아타운에서 다 소진되도록 방치한, 그로 인해서 한인들이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LA 폭동은 그와 그 같은 하나의 어떤 그 폭동 사건이지만 사실은 왜 이 흑인들의 그 이런 분노가 한인에게 또 표출됐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은 한인은 그 미국의 어떤 그 인종 계층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이 상층을 차지하고 우리 아시아인들과 같은 이민자가 어떤 중산층을 차지를 하고 미국에 있는 흑인들은 하층을 차지하는 이런 그 경직된 인종 계층 체계가 있는데
이 한인과 흑인이 서로 이 계층 체계에서 서로 근접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인들은 미국에서 이민자로 가서 마땅히 할 일은 없지만 또 이들의 계층 배경 자체가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어떤 중상층의 계층 배경을 가졌던 분들이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이민을 갔지만 이민자로서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이익과 차별로 인해서 결국 자영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어떤 경제적인 신분 상승을 이루고자 하는데 우리 한인들이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코리아타운과 같은 그러한 곳이라든지 또는 백인 자본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흑인 저소득 지역 이 두 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인들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흑인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경제적 신분 상승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죠. 하지만 한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위험해도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흑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일종의 부재지주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흑인 지역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장사만 해서 돈을 빼가고 흑인 지역에는 기여하지 않고 또 흑인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흑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아까 우리 두순자 사건도 했지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LA에서 데니 베이크웰이라고 하는 일종의 흑인 민족주의 운동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브라더후드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한인 상인들에 대한 보이콧을 이제 벌였던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어떠한 그 분노, 좌절감, 이런 것들을 이러한 흑인 운동, 민족 운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조직화하고 동원화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축적된 상황에서 어떠한 마치 그 백인 경찰들이 흑인 운전자에 대한 무자비한 그 폭행이 표출이 될 때 바로 이렇게 계층적인 면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한인과 흑인 간에 있어서의 갈등이 표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A 폭동을 포함한 한흑 갈등은 사실 여러 차원의 요인들이 또 오랜 기간 또 복합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는 흑인, 아시아인, 흑인으로 구성되는 이런 인종 계층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한인들이 경제적인 신분 상승을 위해서 흑인 저소득층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요인이 있고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어떤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고 저는 그것에 굉장히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 그리고 오늘 이번 세션에 있어서 나름대로 시사점을 갖는 것은 서로 간에 있어서의 충돌하는 상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인의 입장에서는 흑인들보다 자기들이 더 앞서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백인과 더 가깝다라고 여기고 백인 사회에 어떻게 쓰든지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흑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여기에 네이티브인데 자기들이 주인인데 왜 굴러온 돌이 자기 지역에서 장사하고 기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은 백인이 지배하는 미국 사회에서 둘 다 어찌 보면 피지배 입장이고 똑같은 소수자인데 같은 소수자라고 하는 그런 동료 의식을 갖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이러한 상호인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흑인과 또 기타 한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이 뭔가 이 미국에서의 인종투쟁을 약간 제로섬 게임처럼 인식한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그 흑인 밀집 지역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어떻게 보면 세계 모든 이주민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제일조선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본으로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칭코 사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요즘 흥행하고 있는 그 파친코라는 소설로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750만 제외동포 중에 수적으로 가장 많은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재미 한인 사회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계속 중국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외교부 제외동포재단의 공식 통계를 보니까 한 260만 정도로 지금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네, 저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미국으로 가게 됐는지, 또 이게 시기별로 그 이주의 경위라든가 배경, 또 원인 같은 것도 굉장히 상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미국으로의 우리 한인의 시기를 크게 한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02년에 12월 달에 인천을 떠나서 하와이의 호놀룰루 항으로 갔었던,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것은 1903년 1월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902년부터 일제 강점기, 우리가 해방을 맞기 전까지 그것이 첫 번째 단계죠. 이때는 주로 사탕수수 노동자라든지 또는 그 부인, 사진 신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족을 형성한 여성들, 그리고 또 우리 이승만과 같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러 갔던 그런 분들이 제1단계의 이민을 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해방 후 우리가 한국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1965년에 미국 이민법이 개정이 돼서 한인들이 자유롭게 이민을 가기 이전 그 과도기적인 단계가 있어요. 이때는 주로 한국전쟁 때 이제 가족을 잃은 전쟁 고아들, 그리고 또 미군과 결혼했던 우리 국제 결혼 여성들, 그리고 또 소수의 유학생, 이분들이 이제 이 과도기 시기에 이민을 가게 됐고요. 근데 본격적인 이민은 미국이 이제 1965년에 이민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시아, 아프리카 또 라틴 아메리카에 이민을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경제적인 변화 또 이런 차별적인 이민법에 대한 비판 등등으로 인해서 이 문호를 열게 되고, 그러면서 한인들이 미국을 가게 되는데, 초기에는 의사라든지 간호 인력과 같이 미국에서 이제 노동 인력이 필요했던 분들이 먼저 가게 되고,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가족 초청을 통해서 형제 자매 부모들이 가게 되고, 그래서 피크가 아마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까지 한때는 한 해에 3만 3천 명 정도가 갈 정도로, 그래서 중국, 필리핀, 다음에 한국일 만큼 굉장히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러다가 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민이 이제 급격하게 줄고, 이 최근의 경우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정착을 목적으로 이민을 가기보다 뭐 유학생이라든지 단기 체류로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영주권으로 바꾸는 이러한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민이 느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동포의 한 거의 3분의 1가량의 한국에서 살 만큼 이렇게 이주가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제중 동포의 수는 줄고, 미국에서의 한인 동포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저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미국이 그만큼 이민에 있어서 또 이민자들의 거주국 내에서의 정착과 사회 통합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관용적이다. 우리가 재외 동포들을 여러 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뭐 일본의 경우는 여전히 배타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중남미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렇게 볼 때 미국은 여전히 우리 한인을 포함해서 이민자들에게 그래도 기회의 땅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민자를 끌어들이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으로의 한인 이주가 1903년 1월에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또 한 12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주민의 어떠한 위태로운 처지라든가 상황은 한 세기가 지나도 잘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날 재미한인 동포들이 그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든가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물질적인 측면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거와 같은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복받은 동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주류화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은 어찌 보면 영원한 이방인이라고 부를까요?
아무래도 피부색에서도 구별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코비드 19의 상황에서 반아시아 그러한 정서들을 보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조차 여전히 아시아로 불려지고 또 이러한 혐오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 정말로 미국 사회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여전히 그 개방적이고 열린 그러한 기회의 땅이라 할지라도 역시 인종 계층 체계는 남아 있다는 거죠. 백인들 와스프가 가장 상층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한인은 중간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어도 보이지 않는 유리 장벽이 남아 있고 여전히 그 어떠한 그 완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물질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지만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와는 가치 통합의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그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재미한인 사회가 당면한 어떤 현황과 문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의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재미한인 당사자이자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사를 영화로 또 다큐멘터리로 기록하고 있는 전우석 감독님이십니다. LA 폭동 그 후 사건 후속 세대를 만나다라는 의제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감독님은 이제 한국과 미국을 자주 오가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미국의 본거지를 둔 이제 재미한인 당사자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한국으로 가게 됐는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니면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게 된 것인지 개인적인 성장과 이주의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제 개인사는 별로 재미있는 건 없고요. 다만 저는 강영원 기자님께서 찍으셨던 사진을 통해서 LA 폭동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진을 직접 찍은 장본인을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사실 굉장히 반갑고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왜냐하면은 그 중요성은 그 당시만 해도 주류 언론에서 한인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밀착 취재한 영상 자료, 사진 자료들이 없었는데 그걸 그때 이렇게 취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LA 폭동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많이 깨달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패널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이제 3살 때 와서 줄곧 자라다가 17살, 18살 때 다시 미국에 가서 초기에 어떤 저의 정체성 고민을 처음으로 시작하죠. 왜냐하면 한국은 굉장히 다민족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류의 일원으로 이제 살아가다가 미국에 가면서 처음으로 소수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제 세계관에 큰 충격이 온 거죠. 내가 앞으로 소수인으로서 혹은 한반도 밖에서 사는 한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 하는 질문을 청소년기 말 때 이제 처음 직면하면서, 그럼 과연 난 더 이상 어떤 정당성 있는 한국인이 될 수 없나? 왜냐면 당시 제가 떠났을 때 유승준 사건이 터졌고 저는 미국 시민권을 택해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제 당시 나름 어렸던 마음에 정당성 있는 한국 남성이 될 수 없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한인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미국이 된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인가? 나는 주류처럼 돼야 되는 건가? 백인처럼 돼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막 하던 시기에 대학교 캐스컨, Korean American Students Conference를 가서 이제 이경원 기자님이라는 원로 한인 기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LA 폭동의 중요성, 재미 한인사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한테 막 호통을 치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게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이구나 라는 어떤 소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처음 깨달은 계기가 LA 폭동을 배우면서였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좀 뜬금없이 고백하자면 감독님의 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제작하신 헤로니모 영화도 여러 번 봤었고 특강도 여러 번 들었었는데, 그 특강에 갈 때마다 감독님께서 단골 소재로 활용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게 LA 폭동 현장의 영상과 아까 말씀하신 그 이경원 기자님이 아주 신문을 들고 호통을 치시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접적으로 폭동을 경험하시지는 못했다고 하셨지만 어쨌거나
당사자로서 또 느끼시는 이게 LA 폭동이 재미 아닌 사회에 끼친 그런 영향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까 강 기자님께서 그 프레젠테이션 말미에 글씨로 쓰셨던 것처럼 LA 폭동, 근데 이제 폭동이라는 어휘에 대해서 아까 박동찬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에서는 riots라는 단어보다는 civil uprising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어떤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주범성, 그렇죠? 과연 예전에는 저희가 인식하기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 한인들을 공격했고 혹은 그들이 큰 사회적 분란을 일으켰고 이런 어떤 가해자로 봤다면은 최근에 어떤 학계 시선 혹은 진보적 시선에 의해서는 그들이 왜 이런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봉기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구조적 차별 혹은 인종 차별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riots 그리고 슬래시하고 civil uprising이라는 말을 이제 통용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하고 또 특히 한인들은 이걸 고유명사로 4.29, 그렇죠? 4월 29일에 이제 LA 폭동이 터졌기 때문에 4.29라는 말을 중점적으로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더 중립적이고 riots와 civil uprising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강현 기자님께서 쓰신 것처럼 그 LA 폭동 봉기를 통해서 한인 정체성이 나왔다. 재미 한인 정체성이 나왔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LA 폭동 전에는 우리가 한인 이민자, 코리안 이미그런트였는데 LA 폭동 이후로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재미 한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재패니스 아메리칸, 일본계 미국인들한테 그 수용소의 경험이 그들의 정체성 혹은 그들의 역사 인식에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된 것처럼 한인들에게는 LA 폭동 사건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되새김질하고 또 재해석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재미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특히 어린 세대에서는. 네, 그래서 제 또래 중에서도 LA 폭동이 시사하는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인식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강조하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감독님의 목소리도 굉장히 마이너하다는 그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또 말씀하시는 동안 우리 기자님이 그때 이경훈 기자님의 사진을 또 직접 찾아서 띄워주셨습니다. 사실 영상으로도 있는데 영상이 준비 안 된 관계로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제 전우석 감독님의 초선이란 영화가 11월 3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이 초선 영화의 인트로도 이경원 기자님의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때 꼭 극장에 가서 관람하시면 이걸 또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체성의 혼란. 이게 사실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일동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2세들, 3세들이 약간 인생의 청소년기의 통과 의례처럼 약간 겪는 문제잖아요. 미국에서 오래 체제하면서 정체성 인식의 변화 단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그러니까 한반도를 떠나는 순간부터 저희가 어떤 한인 이민자로서 살아가다가 현지화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격정적 사건들이 존재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세대마다 그들만의 4.29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박동찬님, 그 제중동포들의 4.29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현지화 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뜬금없이 역질문이 오면서 문화대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1966년부터 시작해서 76년까지 겪었던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국 동포들, 소위 말하는 조선족 동포들은 본인들의 어떠한 민족 정체성을 완전히 이제 소거해 버렸죠. 왜냐하면 당시 어떠한 한국의 존재,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조선이라고 호명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이란 존재를 호명하는 순간 이제 남조선 간첩, 특무로 이제 몰리기 때문에 제중동포 사회의 4.29라고 하면 저는 문화대혁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각 나라마다 4.29 사건은 또 세대마다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 30년이 지났으면 한 세대가 지난 거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가 인지하는 4.29의 순간은 사실 요즘 아시안 혐오 범죄를 통해서 어떤 아시안 아메리칸 아이덴티티를 저희가 재해석하고 그것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 또 다른 현지화가 되는 그런 순간을 이제 저희가 맞이하고 있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어쨌거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선이라는 영화가 국내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재미 한인 당사자들이 미국의 하원 선거라든지 정치권 진입에 있어서의 어떤 도전기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감독님께서 직접 또 우리 제주 포럼이 국내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행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데 직접 어떻게 본인의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다 써도 되나요? 아유, 그럼요. 초선의 시작은 LA 폭동으로 시작을 하는데 초선의 마무리는 아시안 혐오 범죄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와중에 연방 하원직에 도전했었던 5명의 재미 한인들의 인생 여정을 이제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어떤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떤 미국에서 생존해내기 혹은 정치력 신장 혹은 representation 이런 것을 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면으로는 재미 한인 사회 내에 존재하는 어떤 갈등 구조, 세대 간의 이념 간의 어떤 종교 간의 그 갈등 구조를 저는 그 불편한 지점들을 좀 짚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representation을 외친들 우리 사회 내에 어떤 화합이 먼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다음 달 11월 초부터 이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네, 와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세 분과의 대담을 통하여서 정말 역사와 이론 그리고 당사자의 이야기까지 정말 풍성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볼까 하는데요. 오랜 기간 동포 사회를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어주시고 많은 열심을 기울여 주신 최상구 사무국장님과 함께 귀환 동포 사회의 현재 공존으로 나아가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그 재미 한인 사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750만 중에 여타 재외동포 공동체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패널 소개해 드릴 때부터 국장님이 이제 사할린 동포라든가 아니면 제일조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해 오셨는데 그 재외동포 공동체들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라든가 애로사항 또 처한 환경이 다 각양각색할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우리 동포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가 뭐 LA 폭동 내지는 4.29 사건의 이제 30주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와이 이민, 그러니까 근대적인 의미에서 첫 이민이 시작한 해로 120주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1902년에 인천 제물포에서 출발을 해서 시모노세키에서 이제 큰 배로 갈아타고 도착한 거는 1903년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출발한 걸로 따질 거냐, 도착한 걸로 따질 거냐에 대해서 나눠지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미주 이민사로 봤을 때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동포사회로 치면은 올해가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수교가 된 지 30주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베트남도 30주년이기도 하고, 근데 가장 크게는 이 수교가 되고,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냉전의 시대로 있으면서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만날 수도 없었고 외교부에서도 이렇게 동포로서 인정도 못하고 있었던 그 수많았던 동포들이 30년 전에 이제 한꺼번에 한국 사회에 출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은 거의 중국 동포 그리고 구소련 지역의 동포 하면 한 300만에서 350만 정도가 됐었는데 거의 재외동포의 절반의 수가 갑자기 이제 90년대 초반에 다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죠. 한국 사회에 이제
맞닥뜨려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공산권의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해방이 되었을 때 어떤 그 귀환의 권리들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이제 한국의 국경이 열리게 됐었고요. 근데 국경이 열렸었는데 이 모국에서는 사실 이 동포들을 어떤 노동력의 공급원 뭐 이런 수준으로 좀 이렇게 대했었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제 포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노동력의 공급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면서 그 97년도에 이제 재해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는데 법 제정 당시에는 아예 그래서 48년 이전에 나간 동포들은 법적 대상에서도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던 동포들이 농성도 하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에는 위헌 판결을 받아서 법이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포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재해동포 비자를 바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한 어떤 모국에서 굉장히 어떤 차별적인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그 방문 취업 비자 제도라는 형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가 그 세계화라는 거를 모토로 내세우고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동포들에게는 오히려 장벽을 더 높이 만들었었던 좀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이렇게 동포 사회가 너무나 이제 다양하니까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비자 문제도 있지만 이분들이 벌써 이제 한국에 와서 초기에 정착하신 분들은 벌써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이제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요.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문 취업 2007년 방문 취업 비자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언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점이죠. 이제 그 러시아 말밖에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어떤 취업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그 3D 업종 중에서도 굉장히 최하층의 어떤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 중국 동포나 이제 고려인들 같은 경우가 공통점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이제 교육 문제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 비대면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거의 이제 뭐 쫓아갈 수가 없는 고려인들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사할린에서 영주귀국 사업으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할린 동포들이 있죠. 한국에서 유일하게 동포들의 귀환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그 동포들이 이제 사할린 동포들인데 이 제도화 과정에서도 이제 영주귀국 대상을 굉장히 협소하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45년 8월 15일 이전에 이제 사할린에 있는 그 동포와 그 자녀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근데 문제는 이 사할린 동포 1세분이 이제 살아있어야 자녀들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가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망한 2세들 같은 경우에는 영주귀국 대상에서 제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가 더 억울한 케이스인 거죠. 이제 부모님도 일찍 사망해서 한국도 못 가보고 돌아가셨고, 자기들도 대상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고.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동포 사회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좀 이러한 아이러니 같은 것들이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문제들, 한국 사회가 그동안 인식해 오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사무국장님도 그러시고 또 지구촌 동포연대가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무국장님을 정말 여러 토론에서 자주 뵀었는데요. 근데 의제는 단일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 이민청 설립, 아니면 재외동포 기본법의 제정.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이런 법과 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재외동포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97년에 돌아가신 이제 재정구 의원이 처음 발의하면서부터 이제 쭉 이어져 왔고 여지까지도 이제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좀 그런 법안인데요. 가장 크게는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기본법으로서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논리이고요. 거기에 이제 저는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동포들의 귀환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정책적으로도 반영되지 못했던 좀 기존의 어떤 그 외교부가 펼쳤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그 점검과 반성, 뭐 이런 측면에서부터 좀 재출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식들을 재외동포 기본법의 어떤 이념에 잘 녹아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본법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750만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국내 귀환 동포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런 현안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동포 80만을 비롯해서 고려인 동포들까지 하면 거의 이제 뭐 100만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전에 전우석 감독님과 얘기를 나눌 때 제내 동포다, 100만 명의 제내 동포의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동포들이나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떠한 체류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미디어에서의 어떠한 재현의 문제, 차별과 혐오의 문제, 또 어떠한 공적인 정책적인 배제의 문제,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이 제내 동포들과 우리 한국민들이 어떻게 좀 공존과 상생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까? 좀 대안적인 제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 재외동포 정책의 주무부서가 외교부이고 그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현지 거주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이고 그리고 모국가의 이제 유대 강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 동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그 카운터파트가 없는 그런 좀 상황인 거고요. 법무부가 뭐 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 법무부라는 부서 성격상 이게 뭐 지원의 체계나 이런 거를 담당할 부서는 아닌 것 같고 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재외동포 기본법과 더불어서 재외동포 정책을 좀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도적으로는 좀 그렇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차별금지법의 어떤 제정이라든지 뭐 이러한 운동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그 혐오나 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공존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소수자가 뭘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이 다수자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포용할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회 통합 뭐 정책들도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이 다수자의 사회에서 이들을 이제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계기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 동포들의 어떤 이주의 역사 이것들이 굉장히 어느 부분에서도 좀 굉장히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동포로 이주한 사람들은 거주국에서의 거주국의 역사를 배우고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역사만 배우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동포 이주사에 대한 좀 전반적인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호 이해가 돼야 어떤 그 공존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최장구 선생님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패널 네 분을 차례로 모시고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현장에 계시고 또 유튜브로 접속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각자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각각의 패널 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함께 대화를 주고받는 자유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제 제언을 던져주셨는데 사실 우리 세션명이 LA 폭동이라는 걸 정면에 내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패널분들이 얘기하신 내용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과거사를 지금으로 소환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나갈지 어떻게 재동포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제언을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윤인진 교수님께서 또 상호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좀 대안적인 상호 인식의 방법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뭐 동포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차별을 받고 박해를 받고 뭐 LA 폭동 같은 경우에도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또한 또 보면 예전에 그 영화에 그 깊고 푸른 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안성기가 주연했었던. 거기에 보면 한인이 이제 미국에 불법 체류를 해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한인 여성이 시민권자인데 결혼하는 이럴 때 이제 그 이민국에서 이제 검색을 와서 이제 이게 진짜 결혼인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그걸 피해서 도망 다니고 불안한 생활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면 뭐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같은 한인으로서 그러한 생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동포가 해외에서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되면은, 어떤 동병상련의 감정을 갖고 그들을 박해하는, 이런 외국인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소수자, 이민자에 대해서는 같은 행위를 해도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난번 우리가 코비드-19의 경우에 어떤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했을 때, 우리가 공공 마스크라고 해서 뭐, 개인도 아주, 할당을 받듯이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 이민자들한테 우리가 공공 마스크를 배급하느냐를 놓고서도 논란이 있었고, 당장 내국인이 우선해야지 이런 주장도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하면은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게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모순되구나.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게 생겨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이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이민자들,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차별,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의 길은 우리가 굉장히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일관되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교육이라고 할까? 이러한 그 토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러한 편견이나 혐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출발점이 일종의 우리가 집단을, 한 사람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어느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보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너와 나가 서로 다른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근데 이러한 집단에 대한 그 인식은 사실은 범주화에서 시작돼요. 나는 이 범주에 속하고 너는 이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는 구별짓기가 사실 모든 것의 출발점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범주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네가 속해 있는 범주를 포함하는
보다 더 상위의 범주에 우리가 같은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아까도 우리 재산국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다수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다수자가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 우리 한국인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에 대한 범주를 좀 더 크게 갖자.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말에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더 큰. 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이즈만 큰 것이 아니라 마음도 큰.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쪼그러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보다 더 지속 가능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큰 대한민국을 지향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자도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해서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그것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면에서 이러한 귀환한 재외동포도 그렇고 이민자도 그렇고 이들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구성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혐오나 차별, 편견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더 큰 대한민국을 지향하면서 포용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그게 우리가 또 살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영원 기자님도 코멘트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지적하셨듯이 이 한국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그 정의를 본토에 있는 사람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 제가 한국 문화와 역사를 칼럼으로 집필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미국에서 왔어요. 1913년도 리버사이드에 있는 코리아타운, 첫 번째 코리아타운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앞서서 전국에서 모인 미주 한인들이 미국의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민주공화 방식을 헌법으로 채택하면서 그게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창립할 때 해서 지금 우리 왕조 시대를 수천 년간 해온 국가가 느닷없이 1948년에 민주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미주 한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보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미국 주류사회에서 평생 일하다 왔는데 교수님 시각으로는 그 아무리 주류사회에서 일해봤자 백인 사회에서 소위 유리의 실링에 유리 천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쪽 시각이고 제가 안에서 들어가 보면 충분히 올라갈 방법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 거기에서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따지기 전에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갖고 평생 미국에서 살 때는 우리 문화하고 역사에 대한 자부심, 예? 또 우리 조상의 나라가 인류에 공헌해왔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바탕을 둔 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그런 데서 제가 자신감을 갖고 미국에서 어딜 가나 저는 Korean American이라고 Korean이라고 미국 사람 앞에서는 Korean, 딴 사람들 앞에서는 Korean American이라고 제 아이덴티티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미천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 제가 이번 주 오늘 아침 나온 이 코리아 헤럴드 칼럼, 전면 칼럼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이 세한도를 그린 추사체를 만든 추사 김정희, 이분은 그 당시에 청나라의 가장 앞서가는 국제 지식을 갖다가 귀향 생활하면서도 공부를 하셨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제 international knowledge and culture가 뭡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패권 국가인 미국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우리 정체성에 포함되어 있고
친미 반미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우선 이 역사를 제대로 알고 한국인으로서의 그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는 all of the above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미래를 접근하면은 제 생각에는 제 동포들 대한민국 떠나서 북한까지 합쳐서 나머지 절반이 재외 동포들입니다. 재외 동포들도 같은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 넓은 생각, 우리가 선진국가에 다 도달했는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옛날부터 문화 강국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고방식이 계속 20세기에 머물러 있는지 이것은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철저히 분발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세프 같이 미국에서 태어난 청년을 위해서 또 미국에서 태어난 제 아들들을 위해서 정체성을 미국인으로서 주류사회에서 활동하더라도 네 뿌리가 무엇인지는 알고 살아라 하고 제가 우리 역사 문화 칼럼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오늘부터 교보문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영어하고 한글로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보시고 한국에 와보니까 머리도 염색하고 얼굴도 고치고 해서 서양화 많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근데 괜찮아요.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뿌리가 무엇인지는 알고 한국 사람이 되든 미국 사람이 되든 세계인이 되든 돼야지 뿌리가 없이 갈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민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면서도 우리가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정체성은 우리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인 한국 문명에 소속되어 있고 그 문화에서 자란 조상들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미천을 선생님들이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결코 이 남한에 있는 이 섬나라, 지금 섬 아닙니까? 이 섬에 있는 갇혀있는 이 제한된 생각에서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세계를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은 우리 민족의 영토의 연장입니다. 그것이 중앙아시아가 됐든 미주가 됐든 어딜 가나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고 한국말 통하고 우리 한국 언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단어가 많은 언어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우리 민족의 고대성을 갖다가 증명하는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어디에 가서 살든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재동포를 어떻게 재중하고 제1하고 재미동포하고 차별해서 국가에서 처리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셉 감독님의 초선 영화를 소개해드렸더니 또 기자님께서 뒤질세라의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 다음 주에 이제 시중에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감독님께로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 교수님께서 이율배반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서구인들, 이 서양의 어떤 동양인 혐오, 또 아시안 혐오가 많은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어떤 우리 한국 사회 또 내부를 성찰해 보면 우리 안에는 과연 그러한 배타성과 혐오성이 없는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 요즘 보면 MZ세대 중심으로 또 혐중 정서가 그렇게 만연해 있습니다. 감독님도 아직까지는 M세대이신가요? 네, 밀레니엄 세대 맞으시죠? 네. 그래서 참, 또 청년 당사자로서 이 한국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혐오의 문제라든가 배제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일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그 교수님 중에서 강남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Diasporic Feminist Theology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는 이제 디아스포라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클래시컬한 단순히 자신의 그 지역 밖에서 모국 밖에서 사는 지역적 디아스포라. 더 중요한 두 번째 부류의 디아스포라는 의식적 디아스포라라는 말씀을 쓰세요. 그 의식적 디아스포라는
그냥 단순히 지리적으로 자신 모국 밖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디아스포라적 사유,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디아스포라적 사유란 어떤 혼합성, 복합성, 다양성, 소수성, 이방인성을 갖고 세계를 두 개 이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명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수성이 가능케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소수자들을 연민과 어떤 한 애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 혹은 어떤 불의에, 그러니까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타겟이 있을 때 그런 불의에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방향이 디아스포라적 사유를 함유했을 때 나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인즉 뭐 저출산 국가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저희가 좋던 싫던 그들과의 공생을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적 운명을 갖고 다 태어난 사람들이고, 또 250만 명의 재미 동포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해외를 떠났듯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어떤 남들과 이웃과의 공존을 우리가 원하지 않던 우리가 직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고, 그걸 가능케 하는 어떤 도덕적 사상은 무엇인가? 저는 우리가 그런 도덕적 사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이미 함유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이웃의 환대를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 저는 재외동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방인이 돼서 소수자가 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된 사회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무의식적으로라도 터득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디아스포라들의 어떤 사유 정신을 우리가 답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외동포 재단이 있잖아요. 그 전 이사장님인 한우성 이사장님께서 또 취임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과연 재외동포 혹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한지 궁금하셔서 105개 종 교과서를 전수 조사를 했어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요. 초등학교 교과 내내 아이들이 재외동포 혹은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인지를 하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제중동포에 대한 이미지를 노출이 되는 것이 청년경찰이나 아니면 범죄의 도시나 이런 그들을 악의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을 봤을 때 당연히 전면 무지한 상태에서 그런 자극적인 소재들을 갖고 재외동포, 제중동포 혹은 다른 동포들을 이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적 문화적 환경이 벌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옵션이 아니고 디아스포라적 사유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저희 최상구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좀 마이크를, 자유토론 시간이 정말 시간이 훅 가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있는데 지금 또 재외동포 운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재외동포 운동에 대한 관심과 또 애정, 그리고 심지어 물적인 후원까지 좀 호소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적인 후원보다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외동포 정책의 위상이 좀 높아질 필요성이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저런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결국 어떤 정부의 정책에서 그것이 이제 수립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 단계에서 봤을 때는 좀 동포 정책 자체가 좀 위상이 높아지고 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라는 이유로 공적 ODA라고 그러죠. 이제 공적 원조를 하는 게 약 2조 원 가량 됩니다. 이거는 점차 해마다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외동포 재단의 1년 예산이 600억 정도예요. 물론 이제 문화부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제 재외동포 관련된 이제 한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들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 비교로 이제 600억 대 2조 원 이렇게 봤을 때만 해도 좀 너무 이 재외동포 정책 자체가 한국에서
그렇게 남북을 합치면 한 10% 정도가 해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저평가돼 있고 제대로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파트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토론 시간을 정리해보고 사실 원래 질의응답 시간이 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아쉽게도 좀 생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코리안 디아스포라 담론의 확산을 위하여 현장에서 또 학계에서 그리고 또 멀리 미국에서 또 기자님은 언론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말 귀중한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또 자리를 빛내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사실 저희가 LA 폭동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단순히 과거사를 소환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국민, 나아가서 한국인과 다문화, 사회적 약자,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이런 분들과의 어떠한 공존과 상생을 분명하게 모색하는 그러한 미래의 지향적인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만요. 네.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이 intellectuals, elite intellectuals, 소위 똑똑하신 그러한 지성인들이 미국 유학을 오십니다. 와서 열심히 공부해 가셔요. 우리 미국서 잘하는 사람은 이미 다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데려다 쓰면 됩니다. 제중 동포들 데려다가 일 시키면 되고 재미 동포 데려다 시키면은 아무리 가서 유학해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와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국력입니다. 선진 국가로 가는 최고로 빨리 가는 고속도로이고. 네, 감사합니다. 활용정점의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저희 오늘 이 세션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제주포럼 청년사무국 지평선 팀이 또 이번 세션을 위해서 짧은 클로징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클로징 영상 시청으로 저희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살다 온 23살 박은평입니다. 멕시코에서 살다 온 24살 박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다 온 23살 이수진입니다. 브라질에서 살다 온 신영림이라고 합니다. 삼육보건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있는 김태진입니다. 저는 홍콩에서 살다 온 23살 홍채연입니다. 과테말라에서 살다 온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살다 온 23살 방조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화가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문화, 컬처 쇼크라 그러죠. 동양적 문화와 서양적 문화가 너무 달라서 문화적으로 적응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정체성 혼란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또 생활 언어랑 많이 다르니까 언어적인 차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문화 차이와 그리고 인종차별을 겪었던 적이 너무 많아서 비교적으로 수평적인 문화에서 살아왔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여기는 수직적인 그런 위아래 문화가 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친구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언어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고 브라질 문화,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잘 적응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내 뭔가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게 외롭고 쉽지 않은 일인데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 무엇보다 나에 대한 자신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든 사실 한 개인으로 서로를 배려해주고 어느 나라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개인을 존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 한국인, 한국어, 나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신감이 결국 다수민족 사회에서는 그것이 우선되어서
그 다음에 타문화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더 밑바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국의 힘을 넓히는 주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곳에서 한국인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